공약 실천서약서 본인은 제20대 총선 경주시 선거구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면 이번 경주시민회 주최한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공약을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교육번 권영국 후보 2016년 3월 26일.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경주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교육번 권영국입니다. 경주시민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경주는 예로부터 천년의 고도라 할 만큼 그 역사가 깊고 또한 문화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천년 고도의 그 시민으로서 그리고 주민으로서 매우 자부심이 높은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경주는 현재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관광문화도시, 역사도시가 그 첫째요.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농업인구를 가지고 있을 만큼 또한 농축산도 역시 매우 중시하는 그런 고장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한 축을 우리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자동차 부품 단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이 경주를 지금 경주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출마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그동안 천년의 고도라고 할 만큼 매우 역사와 문화가 깊은 곳이긴 하지만 그동안 인구가 정체되고 있고 또한 그 외부의 어떤 문화적인 교류나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그 후퇴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서 경주 지역은 보수적인 매우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치가 좌우, 보수와 진영 이렇게 균형 있게 발전해야만 이 지역도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일정하게 기울어진 그러한 정치적 역관계, 정치적 현실을 경주에서부터 바꾸어 가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 현실을 바꾸어내는데 매우 유의미하고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지역에 정체되어 있는 현실을 바꾸어내고 또 도시의 활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가치의 유입이 매우 절실한 상태에 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출마 계기가 되었던 것은 이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매우 전국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김석기 후보가 지금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의 가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지역민의 자존심이 걸리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 국민대표를 뽑는 자질의 문제가 함께 놓여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바른 자질 검증을 함께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계기의 변을 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간혹 질문을 합니다. 경주에서 그동안 그 연고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 청춘 시절 20대 중반과 30대 초반을 이 경주 안강에 있는 풍산용소 안강공장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고 또한 우리 사회를 일정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그 마음의 고향이었던 경주, 안강을 포함한 경주 돌아와서 새로운 정치의 제3막을 여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고 노동조합을 할 때 어떤 노동자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하다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언제든지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만약에 잘못되거나 또는 불리한 어떤 상황이 초래되면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말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라고 하지 않으면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화두였고 제 3의 인생이라고 하는 정치 인생을 지속하는 동안 제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제 화두 그리고 제 약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 분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995년도에 이제 지방자치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여 년이 이렇게 지났지만 아직 그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현재 좀 강력한 중앙집권적 그 통제 구조의 그 근간이 변하지도 않고 있고 그 이유는 현재 국세와 이제 지방세 비율이 8대 2로 이렇게 고착이 되어 있고 결국 그 지방 재정은 열악한 데 반해서 중앙의 그 재정의 어떤 독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무만 지방정부로 이관이 된 그런 구조를 이끌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 지방자치제가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방의 그 재정 확대, 즉 지방세 확대에 대한 어떤 후보자의 그 견해와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 확대를 위한 어떤 대안 내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지방 재정 문제, 특히 세정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재정이 따라야 예산이 투입이 돼야 사실은 어떤 이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죠. 지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취지는 지역의 보건 발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이 지방분권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이번 3세에서 5세 그 누리과정 영유아 보육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돌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예산을 그 담당할 거냐를 두고 다투어진 사안이었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예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문제와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 즉 인사, 행정 인사를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은 이번에 이제 그 주로 예산, 재정의 문제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한에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 중앙 그 세제, 중앙재정으로 편입되는 비율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8대2로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사실상 누리과정에서 봤다시피 아니면 성남시, 서울시가 그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수당을 신설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시도했었죠. 결과적으로 만약에 청년수당을 지급하면 중앙정부에서 그만큼 예산을 깎아버리겠다. 재정 투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그 행정을 오히려 중앙정부가 간섭하고 제한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세금의 비율을 상당 부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세율을 6대4 정도로라도 우선적으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를 무조건 중앙으로 집중시키기보다는 지방경제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세들을 그 지방세수에 바로 연계시켜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지금은 이제 내국세 수입의 한 19.24%인데 이것을 한 5% 정도로 올리더라도 상당히 이제 지방 예산을 확보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으로 지금 현재 수도권하고 지방이 이제 공동화되는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특히 그 KTX라든가 고속도로 구축망 이런 이제 광역교통망 체계가 수도권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보니까 호남과 영남은 거의 그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거에는 이 수도권 정비법 또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규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선거권이 이제 인구가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수도권의 그 발언권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지방은 그 약해지고 있고 한데, 그래서 이 수도권의 그 집중을 갖다가 좀 억제하고 지방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안은 좀 뭐가 있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지방권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점이 결국은 지역의 어떤 그 우리가 특색 또는 지방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행정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지금 주로 보면 그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편제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그 지지난 그 정부 시절에 그 이제 행정기관들을 분권화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걸 조금 달리해서 이 공업이나 농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 나가서 장점을 최대한 살려 나가는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도 최대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현재 지금 아동학대 가해자 중 80%가 부모이고, 그 발생 장소 중 82%가 피해 아동 가정 내에서 좀 일어났다고 하는 게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통계에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부모의 아동학대가 위험소지를 넘어서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런 아동 피해를 건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아동을 마치 자기 사유물처럼 생각하는 측면이 대단히 강하고, 특히 이제 가족 내 문제를 외부에서 간섭하지, 문제를 그 가족 내로만 국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그 육아나 이런 아동들의 문제도 매우 사회적인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지자체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우리 양심이 많은 시민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어떻게 잘 육성하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매우 접근성이 강하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냐 하는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이것을 매우 24시간 전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담반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는 결국 현재 상담은 그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걸 다 합쳐보더라도 지나치게 적은 이제 숫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담원과 아동 그 센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매우 확충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후보자께서 이제 모두 발언에 경주의 그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성을 갖다 말씀하셨는데, 네, 말씀드렸죠. 사실 우리나라 농촌 현장은 상당히 그 심각합니다. 네.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개방도 있고, 정부가 이제 그래서 그 해결책 하나로 6차 산업으로 이제 농촌의 산업을 갖다가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후보자께서는 6차 산업에 대한 그 견해와 그리고 또 이런 그 6차 산업을 통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그 의견이 있으신 말씀해 주시죠. 저는 농업을 자꾸만 그 산업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또 산업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거리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먼저 추구하는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량 주권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식량 자족이 되지 않는 그 사회가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국가의 기간적인 요소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해서 얘기하면 국가 기관 산업으로서의 역할이 바로 농업에게 부여해야 할 그런 성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그 낙후되어 있는 농업, 특히 이제 개방 정책으로 인해서 거의 그 농가들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대부분이 이제 적자 영농을 하고 있는 형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선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자체적인 식량 자본율에 대해서 목표치를 두고 이것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식량 작업이 한 전체적으로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이제 쌀을 빼고 난 나머지들은 거의 뭐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이 자신의 방향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소득이 있어야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 소득을 어떻게 보존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얘기를 하자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고민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선은 일정한 목표 농업을 했을 때 이 농사를 짓는 부분이 농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노동자들만큼이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농업의 특성에 따른 그 소득 보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FTA의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이 갖고 있는 특색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환경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질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관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을 굳이 소득 보존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면 이게 FTA 제한 여지가 대단히 높죠. 그래서 환경 보존이라든가 또는 경과의 보존이라든가 이런 다른 측면에 접근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환경을 보존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소득제를 어떻게든 도입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문은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농업이 환경이나 수질이라든지 네. 경관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건 네. 익히 뭐 교수들이 논문이라든지 네.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농민들에 대한 그 권익, 네. 그들에 대한 소득 향상, 뭐 복지 이런 것들은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불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맞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네. 그럼 소득 보전을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그 사람들 소득 창출을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핵심 사항이죠. 저는 뭐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매우 이제 그 먹거리에 대해서 네. 그 시민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그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먹거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력 있는 농업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나 이제 지역에 보면 뭐 상주는 어디 뭐 곡감, 뭐 어디 가면 한우, 뭐 어디 가면 또 무슨 이제 그 사과 이런 형태로 매우 특징화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자체 그들이 매우 이제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영농에 있어서는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거기에 대한 소득 보존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가 이것은 정책적으로 기간 산업으로 보존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20대 총선에 아마 경제 문제가 화두로 성장하고 있죠. 그런 문제 중에서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시 부분이 약 700조에 달하는 반면에 이 대기업이 R&D나 원천기술 투자에 있는 사실은 소홀해하고 있고 또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대부분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데 중소기업의 경우도 이게 사실은 부침이 심해서 고용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야기시키고 있죠.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아마 이 대기업에 대한 원천기술 R&D 투자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인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 중소기업 육성에서는 또 어떤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이 경제민주화 문제가 아마 지난 총선 때 가장 화두가 됐던 시기가 있었죠. 총선 때도 그랬고 대선 때도. 예. 지금은 근데 약간 묻혀버리는 듯한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경제 문제보다는 일자리 문제로 매우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경제 문제의 핵심은 그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 대기업, 또 뭐 중소기업, 그리고 노동자 또는 소비자 이렇게 여러 부분에 나눌 수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견해 또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잘 조화될 수 있는 것을 저는 경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 문제가 지금 핵심의 문제라고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구성원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를 하자는 목표를 두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이 가장 큰 구성원들이 결과적으로 노동자들로 기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부 재벌들은 엄청난 지금 이득을 사회 이익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지금 정규직 비중이 나눠져 있고, 또 이제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뭐 200만 이상이 되고, 이런 매우 심각한 문제에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현재의 경제민주의 핵심은 저는 일자리를 해결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책을 내고 있는데, 지금 정부,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 일자리를 대폭적으로, 그것도 법제화하면서 내려가겠다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청년 일자리나 아니면 다른 일자리 문제를 겪고 있느냐, 아니면 질 좋은 양질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느냐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일자리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80% 이상이 중소기업의 일자리입니다. 결국 대기업의 일자리라는 것은 20%를 넘지 못한다는 의미죠. 결국 가장 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소기업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제 수직 계열화 되어 있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의해서 거의 제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보면 불공정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경주에서 부품단지를 가보면 단가를 대기업이 약간의 이제 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다 조정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다시 공정한 이 시장 경제의 룰을, 그리고 그 불공정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가에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달려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소 질문. 박준호 이사님. 일자리 쪽에 관심 가져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팁의 미투족, N세대, 네. 4세대, 7포세대, 예전에 한때는 희망이 큰 X세대, 이렇게 세대들이 청년들에 관련된 맞습니다. 공연을 만들었는데요. 네. 먼저 말씀하셨던 일자리, 경제민주화가 일자리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말씀하면서 보충질문 드린다면, 청년들에 관련된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상 지금 이제 기성세대보다는 높은 실업률을 가지고 있고, 네. 그분의 사회진율 자체가 이렇게 주저하는 네. 그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청년의 실업률 증가 원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다면, 또 그걸 또 이제 개정을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예. 지금 이제 청년 일자리를 얘기를 하시다, 저도 이제 확인해 보면, 지금 대부분, 정상적인 취업을 하기 전에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자리 대신에 대부분은 비정상적인, 비정규직 일자리로 지금, 우리 기업이나 일반적으로 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측면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중소기업의 대부분의 이제 그 일자리가 거의 보면 비정규직화되고 대부분 이제 하층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낼 거냐가 핵심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제 이거하고 별도로 얘기하면 대기업이나 다른 데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청년들에 대한 일정한 할당제를 신설하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3% 정도에 두고 있는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5% 정도 늘려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청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일자리 만들어가는 그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노동팀장이 직접 계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이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으시라고 보는데 네. 사실 경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경주에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가 네. 우리 창출해낼 수 있는 그 대안은 무엇인지 질문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세 가지 경주지역을 기조 발언할 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농업, 하나는 공업, 하나는 관광. 이 세 가지인데, 우선은 지금 이제 경주를 생각할 때 보면 그 역사 문화의 도시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광과 소비를 어떻게 잘 연결시킬 거냐 하는 게 핵심 과제죠. 결과적으로 서비스 산업이 발전해야 이 지역에 상당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여기 와서 매우 놀라운 것은 그 실제로 소비가 보면 밤이 되면 거의 갈 데가 없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역사는 있으되 우리가 놀고 거기에서 뭔가 그 자체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문화나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게 돼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바로 역사를 보고 또 거기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같이 놀고 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어도 공업이 이제 이쪽 지역에 보면 그 부품화 공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품의 그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화된 산업단지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주에서는 이제 그 부품 전시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정말로 이게 세계적으로 이 전국적으로 좀 사람들이 알려내고 그런 이제 매우 전문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농축산업 문제인데 이건 단점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주의 그 농산물 중에 전국에서 일어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서울에서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 천연한우하고 많이 이제 있었고 한때는 소의 두육수가 전국의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어나 있는데 사실은 그 경주 천연한우를 서울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야만 그 시장이 형성되고 발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농업에 있어서도 그 농업을 어떻게 특성화시킬 거냐 하는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조화된다면 상당한 일자리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사실 경주 시민들이 양질의 일자리 중에서 가장 기대했던 게 뭐냐면 네. 한손이 경주로 왔거든요. 아, 예. 그럼 한손이 경주로 오면은 또 한손만이 아니라 연관 기업들도 많이 들어설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사실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요. 예. 네, 그렇죠. 한손 이전하고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예.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한수원은 사실 발전소지 않습니까? 이 발전소가 갖고 있는 일자리 창출 확대 효과는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역사 보장이라고 역사 문화 도시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 핵 발전소가 과연 조화가 될 수 있느냐? 사실 외국인들이 보면 역사 문화 도시라고 관심을 가지다가 갑자기 이게 핵 발전소가 있고 핵 폐기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섬찟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대안으로서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경주가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풍력광 그 발전소는 지금 통계에 따르면 핵 발전소에 비해서 무려 4.5배의 그 인력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경주는 이제는 재생과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 단지 메카로 만들어가는 쪽으로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일자리 좀 말씀 많은데요. 네. 말씀하시다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양질의 일자리 정의를 좀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양질 일자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일을 해서 기본적인 권리와 또
정원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 일자리 아니냐. 그건 달리 이야기 이런 겁니다. 하나는 적정한 인간이 보장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고용의 불안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탄압받지 않는 이러한 일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주지에서 보면 다수가 보면 이제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기업들의 노동자들의 수입이 올라가면 경주의 시장이 상합니다. 내수 경기가 살게 되는 거죠. 이것과 노동자의 권리와 양주의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방안이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시는 게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네. 네, 추가적으로 또 이사님 한번 더 하시겠습니까? 네, 무슨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너무 강남 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경주 지역에 상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3차 스미션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린 경우 전국 평균으로 9988 이렇게 얘기하죠. 99%가 영세 및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전체 근로자 88%가 종사되면서 방송에 9988이라는 얘기를 일자리 중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기에 제가 잣대를 대보니 9989가 나와요. 그만큼 영세 및 중소 상인들이 많다는 건데요. 네. 그렇게 많은 상인들, 영세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상인 쪽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 특히 여기서 최근 회기가 상당히 불안전하고, 거실 환경이 얘기하면, 자영업의 창업과 기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채널 자체가 자영업자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이라든지, 자영업자들, 상인들에 대한 어떤 방안들이 있으면 말씀 주시죠. 아마 상인의 문제로 돌아가면 이제 사실 그 우리가 유통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대형화되고 또 보면 인터넷 이런 이제 영향들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실제로 이제 시장들이 규모가 매우 축소되고 있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다른 지역하고 좀 달리 경주에서는 적어도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을 상당히 열심히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형마트의 피해가 상당히 적은 것이긴 한데, 문제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주의 특색을 살려야 된다. 이게 문화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즐기고 놀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정치적인 어떤 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적어도 특색 있는 우리가 노견 판매 이제 상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노견 판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시장 상황들을 제대로 우리 지역을 살리고 있는 그런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현재 경주에는 이제 전국 시장의 성장을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네. 많이 지역 인구 감소하고 통해서 소비 트렌드를 많이 끊어주고 있는데요. 전통시장 성장에서는 큰 일찍 결국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성장과 육성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지금 이제 2003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인들이 지원해주는 시설 행사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인들이 경영력을 경영을 할 수 있는 조직운영과 이런 쪽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역의 전통시장의 성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부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대립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건 사실 좀 더 이제 검토가, 지역사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우선은 그냥 좀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은 그 상점, 이제 우리가 상업이라고 할 때 매우 이제 그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람들이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제화해서 전통시장을 보장하고 또 재래시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더 강화해서 사실은 이제 대형 유통마트로부터 피해를 막아야 되는 당연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스스로가 매우 이제 그 매력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이 지역에 있어서 예를 들면 관광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색을 살려나가는 방식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관련해서 그 현안을 좀 진정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마트가 경주시는
잘 막았습니다. 네. 막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뭐 충효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또 이 뭐 영세상인이나 이런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해가 좀 지역 갈등이 이걸로 해가지고 좀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그 후보자께서는 이 지역의 대형마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면 좋을까? 아까 뭐 전기고 소비하시는 일의 정책을 말하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이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1,000명의 상인이 네. 시민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일부 매입한 대형마트 부지가 있습니다. 예. 그 부지를 혹시 활용할 계획이 뭐 있으신가, 활용 방안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이 지역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제 자영을 통해서 사실 운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장 고민되어야 될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관광에 연결되어 있는 소비 도시로서의 자기 면모를 갖출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대형마트 문제와 관련돼서 매우 심각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죠. 소비자들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오면 거의 700개 내지 뭐 여기서는 한 500개 이상의 상점이 거의 장사가 안 되고 적자로 돌아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형마트를 이제 보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한하는 상태에서 상권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매력적인 방식을 찾아내는 건데, 지금 이 중심가에 있던 그 땅의 문제는 제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2018년 되면 동해남선 경주구가 고소항선 70km 구간이 폐철도 이설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폐철도가 확정이 되면 경주시에 이 철도 부분이 새로운 고속도시공간 구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냥 하루가 이제 신당 고객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이제 사실 지역 현안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여전히 매우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우선 전체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철도 철도가 폐지되고 이제 이전이 되면 우선 그 공간은 이 도시 공공 기능을 가장 이제 정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이미지나 관광의 매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은 철도를 아마 처음에 설립하고 이제 철도를 까는 과정에서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원칙적인 문제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돌려드릴 거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조가 돼야 되냐, 원칙이 돼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황성동을 비롯한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매우 다양한 휴식 공간과 이제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공마의 필요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역사라든가 그 주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이제 이 지역을 딱 생각했을 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게 역사 문화 도시로 이론이 나 있는데, 과연 이 역사 문화에 있어서 그 문화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제대로 이제 발전시킬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공간을 문화와 청소년 시설로 가득 차는 이런 이제 공간으로 만들어가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들이 적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공간화가 또한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고, 일부 이제 경주역을 둘러싼 이제 굉장히 넓은 땅으로 보이던데요. 이런 이제 하나는 또 하나는 경주가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사실은 골목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거의 한 대 정도가 빨리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양쪽으로 다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는 도시 공간 중심에서의 어떤 주차장을 해결하는 한 일부도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외곽지로 돌아가면 이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외곽지는 그 경기 전체를 좀 걷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면 어떨 거냐라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사용해도 좋고, 아니면 또 농업과 친화적인 그런 식의 도로나 이런 것들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역사문화 관련된 있는 경주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느 정도는 원론이라고 봐야 해서 지금 이 지역이 평균 복합반도성을 그동안에 하도록 많은 노력을 한국들이 해왔는데, 네. 이제 그 폐철로가 대북 이전이 되면 이제 곧 역사 개발에 대한 모습을 서둘러야 된다. 예. 방금 말씀하신 거는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뭐 노는 공간을 만들자, 뭐 이런 정도의 원론 수준인데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바로 방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이 부분도 조금 더 이제 구체화 검토가 필요하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를 자꾸 개발해가는 방식이 과연 맞느냐라는 데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제 행정 복합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발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적어도 경주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역사나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내용 중심으로의 이제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청년들이 또 이 젊은 층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식의 시설이나 그런 이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경주 전체를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 경주 내에서의 어떻게 보면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도 제대로 확충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제가 여기 와서 매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고교 평준화 문제를 꺼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교 평준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특정한 고등학교 외에는 사실상 이미 서열이 되어 있어서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중학교 시절에 상당한 이제 인구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주 제가 이제 통계를 한번 봤더니 그 한 해에서 줄어드는 인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중고교생의 수였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차적인 감소 요인은 결국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를 띄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는 일단 고교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제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이쪽 지역에서의 뭔가 이 일자리 확충 능력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아까 이제 대답했듯이 좀 더 뭐 자영업이든 아니면 이제 이 부품 산업이든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충 발전시켜야만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님 하시겠습니까?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경주에 의외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좀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와 더불어서 어떤 불안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외동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증가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제 결국은 인구 감소 요인을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이게 인구 감소하는 것이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서 결국 이주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결국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왔을 때 겪게 되는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종 갈등이든 문화 갈등 이런 게 되는데, 사실은 여전히 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같이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대단히 강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것이 서로가 이제 겁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주 노동자들한테 또는 이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들도 혼자 다니면 어떤 획벌이 당하는지 모른다.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문화적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것은
매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통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금 전에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좀그 인구 증가에 대해 좀 말씀하셨는데 그 고교 평준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를 지역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고교 평준화는 전국적으로 한 75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인근에서 이미 이제 포항에서 평준화가 실시됐고, 이 고교 평준화 문제는 결국은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지금 5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초중등학교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실제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고교 평준화, 고교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조례를 만들어서 그건 이제 결국 지역의 가장 주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는 방식이 조례인데 경상북도에서 아직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다는 건 매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이 시행령이 바뀌었으니까 하루 빨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조례부터 제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고교 평준화로 할 거냐 말 거냐를 주민 의사를 들으면 되거든요.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주 지역에 4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지만 학력 인구 감소에 의하여 신입생 충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지역 경제에도 좀 악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후보자께서는 현재 지역 대학의 문제점과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이고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이제 경주의 대학이라고 하면 주로 생각나는 게 동국대학교 정도 생각하게 되고 죄송합니다만 이제 경주대학교, 서울대학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역의 어떤 특색 있는 대학으로 사실은 잘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역과 서울이 있긴 하지만 그냥 동국대학교로 인식되는 경향이 대단히 있어서 지역과의 어떤 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를 지역과 어떻게 융합시킬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자리하고 연결시켜버리면 지역인재 포트제 같은 걸 만들어서 실제로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일정 부분 지역대학의 인원을 흡수하는 방식을 한번 도입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학에 관련된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지방대학에서 2016년 3월 11일째 대학교육연구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현황이 서울 지역 대비해서 뭐 한 2.4배에서 최대 5.1배씩 적게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대학의 육성에 관련되는 뭐 재정 확보 방안이라든지 정책적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특히 뭐 그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학의 반값 등록금 공약 실행 관련 내용이 좋은데 싶은데요. 또 그 내용을 좀 해주시면 맞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 대학이 많이 이제 사실 차별 같은 거 받고 있는 셈이죠. 아까 패널님께서도 국고보조금을 오히려 지방대에 덜 적게 받고 있는 이런 차별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근데 이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부분을 국고보조를 오히려 줄여버리면 오히려 이제 퇴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역차비를 해결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학에서 인재를 이제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장점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반값 등록금제를 지역에서 먼저 실시를 해서 실제로 이제 그 대학의 매우 인재들을 지방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 후보자께서는 저 신라 광경 핵심 유적 보건사를 알고 계시죠? 예, 들어봤습니다. 예. 내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들어봤습니다. 예, 경기 시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역사는 되도록 복원하는 게 예. 보존하는 것이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좀 여쭤보는 건데 예, 사실 이게 좀 지속적으로 되려면 이제 그 재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시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지속적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뭐 대책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두고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관광으로 인한 수익, 국가 수익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을 찾느냐 안 찾느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보고 주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히나 이제 이 영남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 결국은 신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국가가 매우 종합적인 하나의 대책의 하나로서 이 영남권에서의 대표적인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키우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대한 국가 예산과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원 대책으로서는 지원 법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는데 네. 지난 그 추진이 되지 않고 폐기됐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핵심이 이제 특별 자원 마련하는 건데 네.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이걸 특히나 영남이 이제 경주에 국가에서만 그런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아마 반발이 대단히 심할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고려해서 지역별로 보면 또 매우 특징 있는 문화, 역사들이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우리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하면 복원하고 발전시킬 거냐는 종합적인 대책 하에서 이 경주에 대한 신라 왕경 복원 뭐 이런 것도 함께 법안으로 제출돼야만 이게 사실은 설득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 원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원전 정책에 대하여 그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그리고 이 좀 그 수명이 끝난 원전에 대한 계속 가동에 대하여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그 이유와 반대를 하신 분도 그 대안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공약에 이제 나오듯이 저는 폐기 없는 사회로 가야 된다. 폐기 없는 세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원래 이제 핵이라는 것은 매우 인간이 자기적으로 만드는 에너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 전체적으로 미치는 것은 상당히 제한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은 거의 뭐 이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이 걸릴 만한 매우 위험한 상태이기도 하고 또한 이게 원전 에너지의 비용이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적게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원전은 없애서 결국 탈핵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계적인 게 필요한데 하나는 지금 월성 이 1호기를 비롯한 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상당히 수명이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가동하는 것을 일단 멈추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전을 없앴을 때 그럼 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재생에너지의 수도 메카로 만들어서 실제로 이게 유럽에서는 지금 재생 가능 에너지의 퍼센트가 20% 정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원전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발전 퍼센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태양광이라든가 재생에너지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보면 이 위험한 에너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안전하고 오히려 일자리 창출이 더 높은 재생에너지 전략 정책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 방패장 지원 사업에 대하여 좀 여쭙겠습니다. 경주시가 이래 방패장 지원 사업으로 뭐 55개 사업과 장기 검토 사업 등이 이래 선정됐지만 이 사업 추진이 거의 한 50-60% 정도에 불과합니다. 뭐 좀 또 거기다가 또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과 뭐 보도 보존 사업하고 이게 또 많이 중복이 돼 있어요. 네.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방패장 유치 지원 사업 추진이 왜 이렇게 미흡한지 원인이 무엇이며 또 그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방패장 문제는 결국 핵쓰레기를 유치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양남이나 뭐 양북 쪽으로 가보면 삼중수소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그 암 발생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전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그것을 산업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핵 폐기장 문제는 정말로 이게 지역 주민들의 제대로 된 그 의사수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지체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2030 도시개발계 공청회 넘어졌고 도시 발전 산업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요. 이 중에 이제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지난 10년 동안 고속철도 반창 역세권 개발 문제 상당히 답보 상태로 와 있거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울산 역세권이라든가 포항 역세권은 인자 유치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 경주 역세권 개발에 인자 유치 방안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 공영개발 사업단만 만들면 시작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좀 조치가 됐으면 좋겠는지 분석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제 역세권, 사실 이제 역세권은 보통 보면 이 도시와 어떤 그 거리의 문제도 있고, 또 이 역세권을 개발했을 때의 그 인구의 어떤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신경주역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경주 도심하고 보면. 그래서 과연 그게 역세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해서, 저는 이제 그 발상의 전환을 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굳이 도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 특히나 이제 경주는 매우 이제 그 여러 가지 유적들이 계속 발견되는 곳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경주역을 어떻게 하면 교통이 이동을 원활하게 해서 사실은 도심하고 잘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것을 어렵고 안 되는 부분을 자꾸만 역세권 개발에 지중을 하는 부분이 맞는가? 아니면 그 신경주역과 도심과 아니면 유적지를 잘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오히려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쉽게 도심으로 이동하고 여기 그 접근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보고, 도심에서 오히려 놀고 또 유적지 가까이에서 서로 이제 투어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방안들로 가는 게 오히려 현실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네, 도시계획 쪽에서 좀 한번 보충 질문 드리겠는데요. 사실 경주는 구시가지 그 옛날 낙후지역이 많거든요. 최근에 그걸 갖다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우리 그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떤 그 정책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부분까지는 뭐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돼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크게 보면 이제 권력을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북부, 뭐 동부, 남부 이렇게 예를 좀 나눈다면, 북부는 이제 역사문화 관광 휴양 도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최대한 그 유기성, 연계성들을 잘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북권이 보면 주로 지금 한수어 문제 때문에 폭력을 많이 앓고 있거든요. 이걸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에너지의 메카, 대한에너지 메카, 그 다음에 남북권은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을 이걸 클러스터화해서 어떻게 이제 제대로 해 나갈 거냐,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도시계획을 짜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 투전 경주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현재 경주 지역 비정규직 실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며 그 해결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아직 저는 이제 지역에서 그런 통계를 열심히 찾으려고 했는데 아직 통계가 잘 나타나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비정규직 문제의 이제 두 가지 유형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지금 부품단지 안에서도 보면 그 사내 하청 문제가 꽤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그 우리가 서비스업 계통에서 보면 아르바이트 형태의 그 업무들이 꽤 많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내 하청이 됐던 또는 뭐 알바나 시간제 노동이 됐던,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정규직하고의 근로 조건의 차이,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의 불안의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사이에 이 임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균형 있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지금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임금을 일정 부분 우리가 이 지역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업체로 가면 이제 1차, 2차 쭉 내려갈 때 산하하청이 갖는 그 불이익을 우선적으로 보면 이제 노동조합에서는 단계적인 정규직화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선 이제 처우에 있어서의 그 차별 없는 것들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라는 문제부터 한번 고민해 보면 그게 좀 더 실효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오 부장께서 모두의 그 경주는 보수와 진보가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저는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경주에 와서 이렇게 다녀보시고 하니까 어떻게 경주 사람들이 고쳐야 할 단점도 있겠죠? 예. 그래서 좀 말씀하시기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3가지 정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걸 고쳐 나가야 될 그 방안은 없으신지. 우선 이제 경주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교통 문제가 상당히 제가 여기 이제 역사 관광 도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니기가 굉장히 편한 도시로 인식을 했었어요. 근데 와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도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의외로 물론 이제 차량 소통은 뭐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이제 그 좁은 주차장이 없는 그런 관계도 있는데 하여튼 도로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는 것. 이게 매우 놀라운 것이었고 그래서 이게 아마 도시계획을 할 때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아마 그동안 이제 지역의 어떤 이런 문제들 가지고 제대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또 정치인이 없었다는 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자체만 생산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공무원 사회의 속성들이 좀 있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결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을 하든 뭐 아니면 다른 이제 좀 더 진보적인 야당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 보면 이게 이념적으로 보면 뭐 빨갱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소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고 또 매우 이제 새로운 발전적인 전략을 내놓으려고 할 때 자꾸만 이제 그걸 터부시하고 금기시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매우 강한 점을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로 보면 이제 제가 명함을 넣을 때 보면 저는 분명히 무소속이라고 얘기했는데 공천을 받았어요 이렇게 묻는 얘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공천을 받았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면 새누리당의 일당 독점화되어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도 잘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것이 보수냐 뭐 진보냐를 떠나서 지역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참 많이 갖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시민 여러분, 우리는 늘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우리가 스스로가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주가 퇴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치 현실이 바뀌지 않았고 정치 권력 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핵심적인 사안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이 지역을 권력에 줄 서는 이러한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 시민들이 자신을 대변하는 정치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를 함께 고민하는 2016년 총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로 노동자 서민의 입장에 서서 함께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후보로 저는 생각하고 열심히 경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뛰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서 경주신문이 주최한 경주시민의 선택 4.13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정주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신 교육권 조서석 원영립 후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패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